오늘은 CEO의 경영 성과급, 인건비 세무 이슈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정인에 관련된 아무래도 뭐 특정인이라면 특수관계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소기업에서 이제 현안이 되는 게 배우자 인건비겠죠? 가장 많겠죠. 네,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 인건비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이거를 그냥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관행으로 봐줘야 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조세 회피, 가공 인건비로 볼 거냐? 제가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이게 소규모 기업들이면은 그냥 세무 관행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가공 인건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구법인의 조직도, 임직원 연락처, 임직원 명부 및 식권 발행 내역서에 배우자의 성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배우자는 확인서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동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관리, 전반 내부 이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고 결산 서류, 대금 결제, 구매 및 납품 관련 회사 내부 서류에 결제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법인의 사무실 정리 정돈조차 방문한 목적 이외에는 업무를 위하여 출근한 사실이 없었고 직무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배우자가 청구법인의 사회이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송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예, 요거 하나하나 좀 볼게요. 네. 네. 자, 일단은 어느 법인이든 네. 기본적으로 법인의 조직도 뭐 이런 가장 기초적인 네. 내용들이 있죠. 저는 식권 발행 내역서가 되게 재밌었어요.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일단 빠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 상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회사의 어떤 긴급 연락망 속에 없다라는 거는 조직의 구성원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배우자가 그 경영진의 구성원이나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준비는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도장은 찍었다는 사실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장이야 제3자가 찍을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이사회가 개최된 날, 뭐 법인카드를 내역을 보니까 그날 이사회는 열었다고 했는데 법인카드 쓴 거는 뭐 통영에서 충무김밥 먹은 게 있고 당연히 없잖아요. 막 그렇게 네. 조사가 됐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부 결제한 사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기업은 당연히 어떤 의사결정, 특히 이제 자금이 집행이 수반되는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 세칙, 권한 세칙 같은 게 있어서 얼마까지는 반드시 뭐 담당자 결정, 이사 결정, 뭐 대표이사 전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우자의 실질적으로 근무한 거를 입증하려면 이제 그런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근한 사실이 없었고, 이 부분은 요즘 이제 CCTV가 하도 발달이 돼서, 성능이 좋아서, 이제 CCTV를 뭐 예를 들어 노무관리 목적으로 설치했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면 거기에 출근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한 달 내내, 몇 달 내내 출근한 기록이 없는데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죠. 이 부분도 좀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당연히 이제 배우자가 임원이라는 또 중책을 맡고 있다면 당연히 공간적으로 또는 이제 뭐 책상에 명판이 있거나 명함이나 이런 이제 뭐 대외적인 어떤 형식 요건도 갖춰야 되겠죠. 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고유 업무라는 게 역할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감사예요. 이 감사라는 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표나 이사진의 경영진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는 기능도 있고요. 네. 누군가를 감시하고 감독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여기에 전문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감시, 감독하는 것도 입증하기 어려운데 설사 했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감사로서 내가 역할한 거에 대한 보상이 부인당할 수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은 감사보다는 그냥 통상적인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이사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감사로 등재해 놓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변경 네. 등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런 거예요. 내부에 경영 총괄이사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를 갖다가 또 특정한 직책 없이 이사로 임명했으면은 이런 총괄이사가 없으면 배우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총괄이사라는 사람이 있다면 배우자가 이런 총괄이사를 서브하는 의미의 또 다른 이사로 등재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준비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네. 이걸 준비를 하면 뭐 내가 예를 들어 100점 만점 중에 네. 한 60점은 네. 60점은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럼 이 60점이 꽈락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은 이제 조사하는 사람이 하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건 빵점인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100점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관 시각에서는 70점이 꽈락일 수도 있고 어떤 조사관 입장에서는 50점이 꽈락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60점 정도 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배우자 케이스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오래 말씀드리는 건데 배우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랬었을 때 아까 꽈락을 막기 위한 그 기본적인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서류에 대한 도장, 뭐 결산 서류, 대금 결제 이런 거에 대한 결제한 사실, 뭐 직무 공간 그리고 매일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기적으로는 좀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었을 때 배우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꽈락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적으로 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요한 행사가 있었던 날에 그 이사의 동선, 뭐 그날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있었는데 미용실 이용 카드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뭐 요즘같이 IT가 발달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배우자가 법인카드 쓴 것들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배우자를 직원이나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시켜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좀 더 유의하셔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비상근 임원 케이스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상근 임원도 원칙적으로는 송금 산입할 수 있어요. 급여를 다 줄 수도 있고요. 네. 예. 비상근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특정한 날에만 주로 출근한다 이런 거예요. 비상근 임원은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는 그렇죠. 임원. 예.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는 급부가 네.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의 판단은 직무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관근 뭐 변호사 같은 경우는 1시간 상담하는 걸로도 1억을 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조언대로 해서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사람의 직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받는 급부와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사회적 통념상 부합하면 부당행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입증할 수도 없고 사회적 통념하고 거리가 멀다 그러면 부당행위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송금 산입 여부의 판단은 이게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적정해야 송금 판입 인정을 하는 거니까. 네. 등기부 등본상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비상근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등재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등재가 돼 있다면 적어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법률적 책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회에 등재조차 안 돼 있다면 그거조차도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는 이사회 등의 참석 여부 등에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당의 법인의 규모와 업태 뭐 등등등등 이런 실질적인 여부를 갖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걸 배제한다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입증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적정성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담당 업무라든가 실질적인 업무 내용, 그다음에 실질적인 근로요금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네. 비상근 임원이 문제되는 경우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임원 같은 경우면 직무의 실질성이 좀 떨어져도 용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퇴직을 했다고 퇴직금을 받아놓고 나서 비상근 임원으로 다시 재위촉이 되면서 급여를 받아갈 때 이때 이제 부당행위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나 아니면 퇴직 소득 자체가 부인당할 개연성이 있는 다음 케이스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에 보면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퇴임 후 한시적으로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되는 경우로서 보유 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라면 과세당국은 해당 고문이 퇴임 후에도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나 사업 방침의 결정 등 법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적 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공산이 크다. 그러나 퇴임과 동시에 보유 지분을 전부 양도한 경우라면 적어도 외관으로는 경영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함이 없이 경영자문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고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지분을 여전히 상당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퇴직을 했다면 네네. 우리가 세법적으로도 30%가 넘어가면 이제 경영적 지배관계가 있다고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자기 하나의 특정 전문성의 일만 그냥 자문을 해주는 자문력이나 고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질문들이 오거든요. 퇴직을 하면서 자녀한테 물려주는데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퇴직하고 비상금 고문으로 재위촉하면은 이거는 사후 검증 단계에서 인정 안 될 공사한도 상당히 있다라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면 문제는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로 고문 계약 기간 중 비상근 고문이 법인에 제공한 산출물이 없다면 해당 고문에게 지급된 보수는 전액 송금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비상근 고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구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문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예, 반드시 저도 이 다 결과물을 남깁니다. 물론 저는 그 기업에 맡은 역할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결국 이제 입증 근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전력, 이제 업력을 보고 충분히 이 기업에 도움이 됐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보수도 합리적이라면, 특수관계만 없다면. 네. 근데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그 특수관계로 인해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 CEO의 그 경영 성과급 중에서 인건비 세무 이슈 중에 특수관계인, 배우자, 비상근 임원, 비상근 고문에 관련돼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